9. 저녁 숲에 바람 소리가 들려왔고 개 짖는 소리가 더욱 고즈넉해졌다. 아랫집 우란에 들어서니 부엌에서 내다보던 순천댁이 반색을 했다. 얼른 오소. 아까 잠깐 올라갔더니 아무 기척이 없어서 잠든 줄 알았단께. 내가 찬방으로 올라갔더니 밥상은 독상이었다. 모두 어디 갔나요? 아니요, 우리 식구들은 벌써 묵었제. 부엌에서 밥 식기와 국을 들여놓고 순천댁은 내 밥상머리에 앉았다. 보릿국 좋아하지라? 이거 참 오랜만에 먹어보는데요. 그거이 본맛이지라. 순천댁은 한동안 잠자코 앉았더니 긴 숨을 내쉬고는 말을 꺼냈다. 저 멋인가? 아까 낮에 일은 참 미안스럽게 되었는데. 예? 무슨 일요? 저 서에서 나온 사람 만났지 않았어라? 아, 네. 별일 아닙니다. 순천댁은 공연히 방바닥으로 시선을 떨구고 손끝으로 치맛귀를 어루만지며 말을 이었다. 여하튼간 속이 편하지는 않을 것이요. 우리 교감 선생 살았을 적에 오 선생이 그리 되고 나서 모두 경을 치지 않았소안. 한 선생이 제일 먼저 광주로 잡혀가고 우리도 군에까지 나가서 조사받았구만. 저 때문에 고생들 하셨습니다. 그래갖고 이참에도 내가 걱정이 이만저만 아니더란 말이요. 생각해보니께 오 선생도 일 다 치고 나왔으니께 별일 있을라디야 하고는 내가 우리 막냉이 보러 신고하러 일렀제. 잘하셨습니다. 실은 제 잘못이었어요. 제가 전화라도 한 통 해주는 건데. 아이고, 그래놓고 우리는 얼마나 마음이 언짢한지. 가면서 그랍디다. 여기서 떠날 때 알려주기만 하면 별일 없을 것이라고. 떠나는 날 제가 전화를 하지요. 이만 해도 시상이 많이 좋아져 버렸어. 정 같으면 오너라 가너라 솔찬히 귀찮게 할 것인디. 나는 얼김에 저녁 먹기를 끝냈다. 식후 연초라 덤덤히 앉아서 담배 한 대를 피워 물었다. 우리 한 선생이 여기 매년 와서 지내다 갔나요? 아이고, 매년이 다 뭐라요. 방학이 되면 여름, 겨울 몇 달 거기서 살다 갔지라. 오 선생 기다린다고 시집도 못 가고. 아니, 그런께 88 올림픽 나던 해부터 몇 년 걸렀는디갑소. 그려 한 5년 못 왔던 게벼. 우리 앞으로 독일서 간혹 뜬금없이 그림 엽서가 왔지라. 한 선생 지그 동상되는 일 했고 왔을 때가 처음으로 다시 왔을 적이고, 그러고 그 집을 샀고요. 순천댁은 갑자기 눈시울이 붉어지더니 투박한 손가락으로 두 눈을 찍어냈다. 96년도 겨울인가 몸 아파갖고 온 게 끝이어라. 갈라고 맴이 동했는지 느닷없이 그해 여름에 와서 역을 와서 집을 싹 고쳤다니께. 몸이 어디가 아프다고는 들었는데 그렇게 쉽게. 나도 고개를 숙이고 앉아서 순천댁의 푸념을 들었다. 그네는 계속해서 이어나갔다. 내가 뭐라고 했지라? 그까지 흔 오두막이를 뭔 땜시 돈 들여 고치느냐고. 싹 헐어불고 새로 짓는 거이 낫겠다고 속도 없이 말했지라. 그랬더니 한 선생 말 좀 보소. 이 다음에 현우 씨가 찾아오면 몰라보게 될 거 아니냐고 그럽디다. 우리네야 어찌 알겠소 그 짚은 속을. 나는 말없이 일어났다. 자연스럽게 순천댁의 말을 자르고 싶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신을 신느라고 마루에서 꿈을 대는데 그네가 등 뒤에서 말을 이었다. 그러고 아까 보니께 가스도 들이고 살림장만을 하던디. 우리는 귀찮을 것도 없고 그냥 수저만 하나 더 올려놓으면 되니께 내려와 밥 먹소. 나는 하는 수 없이 입장을 밝히게 되었다. 아니, 그러실 필요 없습니다.
제가 깜빡 잊었군요. 실은 이것저것 책도 정리할 일도 있고 있어서 생활이 불규칙해요. 자취를 하려고 합니다. 혼자 해먹고 싶은 것도 많고요. 오솔길을 따라 오르는데 이젠 밤바람이 훨씬 포근해졌다. 방에서보다는 갈매가 그렇게 고즈넉하지는 않았다. 가늘기는 했지만 어디선가 팝송 소리가 쿵짝쿵짝 들려왔다. 과수원의 나뭇가지 사이로 멀리 어귀에 있는 가든의 붉은 네온 불빛이 깜빡이는 게 보였다. 나는 다시 윤희의 목소리로 돌아간다. 이제는 그네의 만년필 글씨가 너무 익숙해져서 꼬물꼬물 살아 나직한 음성으로 변하는 것이 보인다. 글씨에는 감정의 흐름이 그대로 담겨 있었다. 슬프면 글씨 자체에 잉크의 흐름이 연해지고 나약해지고, 기쁠 때면 둥글고 활달하게 이어지고, 격정이 일어나면 펜을 꾹꾹 눌러 쓴 흔적이 회계 끝에 남아 있었다. 노트의 뒷면에는 때때로 주위 사람들에게 보낸 듯한 편지초가 있었는데 나는 그것들도 찬찬히 들추면서 읽어보았다. 정희에게 잘 있었니? 나 지금 갈매에서 여름을 보내고 있어. 선생 노릇도 이걸로 끝이라고 생각하고 있지. 나는 작년 가을에 아무도 몰래 결혼을 했어. 너에게도 말할 수 없었던 걸 정말 미안하게 생각해. 하지만 어쩔 수가 없었어. 그이는 이를테면 활동가야. 너희들 또래 말로 한다면 운동권이지. 그러나 이론적이고 딱딱하게 굳은 사람은 아니야. 대개 사회적 보상 욕구가 큰 가난한 젊은이들이 작은 동아리를 만들고 거기서 권력을 실험하다가 적당한 때가 되면 재빠르게 자기 변신을 하는데, 그런 종류의 사람은 아니야. 좀 얼뜨기라고나 할까? 주제에 다 늦게 시인 지망을 하고 있대. 고집은 몹시 센 것 같아. 아, 고생문이 훤한 인연이었어. 그는 작년에 여길 떠나자마자 체포됐어. 아마 오랫동안 세상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될지도 몰라. 그런데 난 그의 아내를 자청하려고 해. 왜냐고? 그에게는 나밖에 아무도 없기 때문이야. 나 공부를 좀 더 해보려고 작정하고 있어. 아무래도 혼자 오랫동안 살아가야 할 테니까. 대학원 갈 준비를 해볼 작정이야. 넌 아버지의 마지막 해를 잘 모를 거야. 그때 너는 입시생이었으니까 정신이 없었겠지. 나는 아버지와 거의 날마다 하루를 보내곤 했어. 아버지는 간암이었기 때문에 돌아가시는 날까지 정신이 또렷하셨어. 아버지와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리고 마지막 며칠과 돌아가시기 직전까지의 일들은 나중에 모두 자세히 적어 놓으려고 해. 너도 기억해 두기 바란다. 여기 갈매에서 나는 혼자 있는 게 아니야. 어머니에게 아직은 이야기하지 않았지만 나중에 네게 부탁할 일이 많이 있을 거야. 네가 나를 도와주어야 해. 지금은 무슨 일인지 궁금하겠지만 나중에 알게 되겠지. 아마도 이번 가을쯤에는 네가 이곳으로 달려오지 않는다고 약속해 준다면 내가 말할게. 나는 그전엔 몰랐어. 그냥 전과 같은 여자로 다들 살아가는 줄 알았지. 헌데 그렇지가 않아. 알이 깨어 애벌레가 되고 애벌레는 고치를 짓고 번데기가 되잖니. 고칠 속에서 번데기는 다시 오랜 동안 긴 잠을 잔다. 그런데 고치를 부수고 나와 껍질을 벗고 고운 날개를 가진 나비로 변해서 푸르른 창공을 날아갈 즈음에는 이 나비는 그간의 벌레가 아닌 것처럼, 어머니가 된 여자는 그 전의 여자가 아니야. 정희에게 제발 그러지 말라고 내가 신신당부를 했는데도 네가 오겠다고 하면 말리지는 않겠다. 마당 귀퉁이에 심은 해바라기며 곽꽃이 활짝 피었어. 햇살은 차츰 엷어지고
요즘은 저녁 나절에 석양 속으로 고추 잠자리가 비껴서 날아다니는 걸 보면 벌써부터 눈보라치는 겨울날이 생각나. 겨울에 저 안은 몹시 춥다는데 우리는 잘 지내고 있어. 내 몸의 변화가 신기할 정도야. 나는 내 몸속에 고로쇠나무의 수액 같은 물이 그렇게 많이 솟아날 줄은 몰랐어. 나는 몸이 좀 불었단다. 먹기도 엄청 먹어대지. 잠은 왜 그렇게 쏟아지는지. 아, 그에게 이 꼬마 천사의 잠자는 얼굴을 한 번이라도 보여줄 수 있다면. 내게 시선을 한참 맞추고는 빙글빙글 웃기도 한단다. 처음에는 얼굴이 납작하게 보여서 무슨 부엉이 새끼처럼 보였더랬어. 그러더니 윤곽이 차츰 생겨나기 시작하고 눈두덩이도 가라앉아 이젠 제법 계집아이처럼 보이는구나. 나하고 약속해야 돼. 어머니한테는 나중에 내가 말할 테니까 넌 정말 입을 꼭 다물고 있어야 한다. 걱정이 한두 가지가 아니란다. 내가 대학원을 마칠 때까진 아무래도 어머니가 돌봐주셔야 할 텐데. 그래, 걱정은 좀 되지만 그건 가족에 대한 것들 뿐이야. 나는 오히려 힘이 솟아나고 살아갈 용기가 났어. 그리고 그림에 대한 강렬한 애착도 그래. 그리고 너 여기 올 때 아기용 침구와 옷가지들을 좀 사왔으면 한다. 나도 준비는 해두었지만 여긴 촌이라 그런지 좋은 게 눈에 띄지 않더라. 합성 섬유 말고 면이나 그런 걸로. 어머니가 점포를 다시 확장했다니 다행스런 일이구나. 하여튼 우리 엄마는 남자로 태어났어야 해. 평생을 살림을 꾸려 오시면서 한 번도 기죽으신 일 없었고 남에게 빚진 적이 없잖아. 그뿐이야. 언제 우리 등록금을 한번 밀린 적이 있었니? 나도 어머니처럼 억척 어멈이 되겠다는 각오를 하고 있단다. 너하고 얼굴을 마주 대하면 말하지 못할 것 같아 미리 적어둔다. 언니로서 너에게 미안해. 그러나 이해해주기 바래. 정희에게 네가 왔던 게 벌써 한 달이 지났구나. 지금 여기는 벌써 겨울이야. 남도의 겨울은 철새들이 날개에 담아가지고 오지. 물오리들이 저수지와 개울가에서 우짖는 소리들이 들려와. 대나무 잎끝이 누릿누릿 마르기 시작했고 감나무 꼭대기엔 까치밥만 몇 알씩 달려있다. 내가 우리말 사전을 들추며 골라냈지. 은결이라고. 햇빛에 강물이 반짝이는 걸 은결이라고 한다지. 은결이는 이제 막 기어다닐 정도야. 방이 좁아서 보행기에 얹어 놓을 순 없지만 그렇다고 바깥에 내 작업실 바닥에 내놓을 수도 없잖아. 방 안은 온통 그의 물건으로 가득 찼어. 여기서 우리는 겨울을 나고 봄에나 올라가게 될 것 같아. 네가 어머니에게 넌지시 말을 깔아놓는 게 충격을 줄일지도 모른다고 그랬던 거 생각나? 그때는 반대했었는데 어머니가 당장에 이리로 달려오실까봐 그랬어. 내가 여길 떠나기 며칠 전에 네게 편지하마. 그때쯤 말을 꺼내주지 않겠니? 너는 오 선생에게 말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그랬는데 그건 절대로 안 된다. 그에게는 지금 자신의 일 말고도 평생을 걸고 지켜야 할 것들이 많아. 그를 방해하고 싶지 않은 거야. 참, 그에게서 엽서가 왔어. 그는 무기징역으로 확정되었어. 나는 예상은 하고 있었지만 아이에게 젖을 물리고 망연히 앉아서 그의 엽서를 몇 번이나 보고 또 보고는 했어. 앞으로 세상이 어떻게 달라질지 모르지만 그는 그 전에 나올지도 모르지. 하여튼
나는 그가 나오기 전까지는 말해주지 않을 생각이야. 아니면 그가 스스로 아이가 될 때까지 절대로. 어째서 이런 예감이 드는 걸까? 나는 다시는 그와 만날 수 없다는 불길한 생각으로 누웠다가 소스라쳐 일어나기도 해.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네가 은결히 얘기를 해주길 바란단다. 아버지의 마지막 몇 달은 저와의 호젓한 화해의 시간이었어요. 아버지는 마지막 한 달 동안을 빼고는 잘 누워있지도 않았답니다. 보료를 깔고 그냥 한복 바지에 내일을 입은 채로 앉아서 책을 읽고는 했거든요. 아버지의 얼굴은 점점 시커멓게 되어가고 소화 기능이 떨어져서 음식을 들지 못했어요. 마실 것만 드렸지요. 아버지는 나중엔 잠을 많이 잤어요. 한 번은 한밤중에 아버지가 나를 찾으셔요. 윤희야, 자냐? 예, 아버지. 저 문 좀 열어봐라. 왜요? 답답하세요? 아니, 어서 열어보라니까. 나는 잠결에 일어나서 방의 미닫이 문을 열었지요. 마루에서는 냉기가 들어올 뿐 텅 비었고 마루 아래로 우리 집의 작은 마당이 내다 보였지요. 거기 누구 찾아온 사람 없니? 누가 이 밤중에 와요? 그래, 문 닫아라. 나는 영문도 모르고 다시 문을 닫았어요. 아버지, 무슨 꿈 꾸셨어요? 그게 꿈이었나 보다. 누가 찾아오셨나 보죠? 옛날 동지들이 왔더라. 모두들 다 떨어진 미제 군복을 입고 수염과 머리는 짐승같이 해갖고선. 산에 계실 적 친구분들 말이에요. 학생도 있었고 여공도 있었고 나하고 제일 친하던 문화부 중대장도 있었는데 그 사람들 내가 잡히기 전에 환자트에서 열흘 동안 같이 누워있던 사람들이다. 젊은 사람들은 분명히 나보다 먼저 죽었는데 중대장은 먼저 나갔거든. 우릴 데리러 오겠다고 거적을 들치고 밖으로 나갔는데 돌아오지 않았다. 이제 보니 그도 죽은 모양이지. 아버지, 과일즙 드세요. 목마르시죠? 내가 아무래도 얼마 못 갈 모양이다. 그치들이 날 데리러 왔던가 봐. 무슨 말씀이세요, 아버지? 지금 환자 같지도 않은데요. 입맛을 다시면 무슨 비린내 같은 게 나는구나. 나도 대강은 안다. 너희 엄만 아직도 안 왔냐? 예, 설 대목이라 시장 일이 바쁘실 거예요. 내일까지 가게에 계신댔는데 너희들에게 정말 미안하다. 무슨 말씀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부모님들께 얼마나 고마워하고 있는데요. 우리는 모두 별 걱정 없이 학교도 다니고요. 제가 벌써 대학 4학년이잖아요. 내년엔 정희가 대학에 갈 거고요. 그건 너희 엄마 공이지, 윤희야. 나는 그때 해방된 우리나라를 자유와 평등이 넘치는 세상으로 만들려고 친구들과 같이 활동을 했다. 그런데 아직도 세상 꼴이 이게 뭐냐. 우리 몇몇이 눈보라를 헤치며 뛰어다녔던 그 산자락들이 지금도 눈에 선하구나. 잡혀서 남원 수용소 가서 너희 큰삼촌 시키는 대로 전향서 쓰고 그리고 거기서 젊은 나는 시대하고 같이 죽어버렸어. 여기까지 이 껍데기를 끌고 잘도 버텨왔다. 아니에요. 아버지 최선을 다하셨어요. 너도 아버지 원망을 많이 했지 않니? 네, 어려서는 그랬어요. 아무것도 몰랐으니까. 아버지 같은 사람들을 악마처럼 생각했거든요. 너희들이 책도 많이 읽고 세계사도 알게 되고 그때까지 나도 아무 말 않고 기다려온 셈이로구나. 그래, 세계는 끊임없이 변할 테지. 우리도 그런 변화의 먼지 같은 일부분이었다.
아버지는 말을 하다가 피곤해졌는지 점점 가늘어지고 목소리가 낮아지면서 이내 잠에 골아 떨어지곤 했지요. 이건 우리의 세계가 아니야. 네? 아버지 뭐라고요? 너의 길을 걸어라. 세상이 어떻게 떠들든지. 어딜 가신다고요? 가야지. 그러고는 그냥 잠으로 빠져드는 거였죠. 다시 돌아가시기 몇 시간 전까지 정신이 말짱해져서 과일즙도 많이 드시고 나직하고 힘은 없지만 나에게 도란도란 이야기도 많이 하셨어요. 예, 글쎄 말이다. 사람들은 누구나 마지막 무렵이 되면 자기 잘못을 정확히 알게 되고 또 자신을 용서하게 되더구나. 나는 절대로 그때를 후회하진 않겠다. 그렇지만 그런 길밖에 없었을까 하고 생각해 볼 때가 많아. 그래, 세상에서 지어낸 삼라만상은 부처님 말씀처럼 세상의 진인 한 개만큼의 꼴로 나타나게 마련이지. 내 동료들이 꿈꾸었던 세상은 그저 허공 중에 빛나는 별에 지나지 않았다. 이제 양쪽을 보니까 서로 거울을 맞대어 놓은 듯이 그저 사람살이의 좌우가 바뀐 데 지나지 않았어. 내용은 서로 싸우는 동안에 서로를 닮게 되었다고나 할까? 그러나 사람 세상의 이 미화는 멋있지 않니? 미처 해내기 전 같은 무렵에 살던 모두가 죽어버리니까. 불교에서 그걸 뭐라고 하더라? 100년 후에는 현재 세상에 살고 있던 모두가 존재하지 않는단다. 그맘때 사람들은 모두가 새 사람들이지. 그렇게 거듭된단다. 어머니가 다니는 교회 목사님이며 집사 권사님들이며를 모시고 아버지 방에 들어서자 아버지는 가까스로 일어나 앉더니 목사를 향해 똑바로 바라보면서 말했어요. 나는 종교에 대해 무슨 편견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전에 안 하던 짓은 딱 질색이요. 내 죄에 대하여 뉘우치고 있으나 고칠 시간은 인제 없는 것 같소.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면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조용히 기도드리고 나가는 건 허용하겠습니다. 어머니에겐 참으로 야박한 처사였지만 나는 어쩐지 그런 아버지가 당당해 보이더군요. 그렇지만 아버지는 목사가 아버지의 병의 고통과 마음의 안식을 위하여 기도를 할 적에 자신도 눈을 감고 조용히 누워 있었어요. 기도가 끝나자 우리 교회 교인들은 이 위험에 가득 찬 환자를 남겨두고 조용히 물러갔어요. 어머니와 내가 아버지의 머리맡을 지키며 밤을 새웠는데 아버지는 촛불이 꺼져가듯이 서서히 사그라들더군요. 그러다가 아버지는 느닷없이 눈을 번쩍 뜨고 고함을 지르기도 했어요. 이대로 죽을 수는 없어. 그러면 어머니가 허공에 움켜진 아버지의 두 손을 잡아 가슴에 모아주는 것이었지요. 여보, 제발 마음의 평화를. 아버지는 또 젊을 때 부르던 노래를 중얼거리기도 했고요. 우리는 누리에 붙은 불이요 철새를 마스는 망치다. 희망의 표대는 붉은 기요 외치는 구호는 투쟁뿐. 윤희 아버지, 이제 그만. 우리 기도해요. 아버지가 마지막 숨이 가빠지고 피가 목구멍에 걸려 갈그랑대는 소리를 내며 괴로워하자 어머니는 울음을 터뜨렸어요. 이제 그만 가슈. 어서 가셔요. 아버지는 그 밤에 교인들이 준비했던 관에 담기셨어요. 주군이의 모습을 보면 대개 그의 생애를 미루어 짐작한다고들 하지요. 이건 여많은 이들이 하는 말이래요. 그런데 그 중간에서도 간으로 죽은 이의 시신은 제일 보기가 안 좋대요. 다른 장기들의 물기가 가득하고
또 빨리 부패한다지요. 서서히 시들었기 때문에 육신은 거의 절반으로 쪼그라들어 있어요. 팔이 굳어서 관에 넣을 때는 거의 우격다짐으로 부러뜨려야 한다지요. 그러나 다행히도 아버진 운명하자마자 입관했기 때문에 고스란히 들어가실 수 있었죠. 그러나 문제는 그 다음이었어요. 날씨가 쌀쌀하다고는 해도 구정 이후라서 방에 불을 넣지 않았는데도 곧 부패하기 시작해서 향을 엄청나게 살랐는데도 악취가 심해졌지요. 어머니가 믿는 기독교식으로 말하자면 아버지의 시신 모습으로 보아 그분은 꼭 지옥으로 가셨을 겁니다. 아버지는 끝까지 뭔가 움켜쥐고 놓아버리지 못한 채 숨을 거두었다고 생각해요. 발인을 하는데 사람들이 관을 들어 올리려니까 꿈쩍도 안 하는 거 있죠. 사람들이 웅성대고 어머니가 방 안으로 달려들어가 관을 부여안고 통곡을 하면서 달랬어요. 윤희 아버지, 이젠 마음을 풀고 어서 길 떠나요. 애들이나 내 걱정 말고요. 내 당신 원망 안으리다. 그러니 어여 일어나시오. 사람들이 달려들어 관을 방바닥에서 떼어내는데 관에서 물이 흘러나와 장판에 쩍 달라붙어 있었던 거예요. 나는 마루 아래 정면에 서 있었어요. 사람들이 관에다 무명청 끈을 꿰어들고는 마루에서 마당으로 내려서는데 앞사람이 잘못 들였는지 관이 정면으로 주르르 미끄러져 오는 것이었어요. 나는 아버지의 관을 부다는 채로 마당에 벌렁 자빠져 버렸지요. 장례 진행을 맡았던 교인들은 일손이 서툰 것을 어쩔 줄 몰라 했고 나는 놀랍고 무서워서 울음을 다시 터뜨렸어요. 그런데 가슴께에서부터 아랫도리로 뭔가 축축한 것이 흘러내리대요. 보니까 관 속에 고였던 시커먼 핏물이었죠. 나는 아버지의 육신이 녹아 흐른 피를 두 손에 흠뻑 적시고는 귀신 같은 형형으로 마당에서 뒹굴었습니다. 아이고, 모진 사람 같으니 젤로 이뻐하던 맏딸내미에게 이 무슨 몹쓸 짓이오. 하늘 풀고 가지 못하면 땅 속에도 못 들어가고 물 속에도 못 들어가오. 아버지는 그렇게 떠났습니다. 나는 어머니가 해설해 주신 대로 그런 우연들이 그냥 자연 현상이었다고는 생각되지 않는군요. 아버지는 내가 당신을 만나게 될 것과 이렇게 살아갈 길을 알고 있었던 걸까? 그래서 그이의 한이 발동을 했을까요? 나는 나중에 아버지 방문갑 안쪽 서랍 속에서 묘한 물건을 찾아냈어요. 책 3권과 탄피 1개가 있었어요. 책은 우리 세대들이 해방 공간에 간행된 책들을 부르는 저 말똥종이었어요. 물자가 귀하던 때라 거뭇거뭇 티가 박힌 재생종이에 흐릿하게 인쇄한 책들 말이에요. 제목은 이래요. 이용악의 시집인 낡은 집과 괴테의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그리고 체오프의 골짜기였지요. 책장을 들춰보니 안에 조그맣고 예쁜 글씨로 단기 4281년 김수님이라고 쓰여 있었어요. 단기로 쓰는 게 유행하던 무렵이니까 1948년이더군요. 잉크는 번지고 변색했지만 손의 흔적이 명료하게 남아있는 이름 김수님, 그리고 녹슬고 찌그러진 탄피에는 종이를 두르고 거기 뭔가 깨알처럼 적고 나서 스카치 테이프로 붙였어요.
나는 그 작은 글씨를 읽었어요. 지리산 등반 중에 1969년 봄. 탄피의 앞에 꽂혀있던 탄화는 어디로 날아갔을까요? 책과 이 탄피 사이에는 오랜 시차가 있으니 아무런 관계가 없겠지요. 다만 저 책의 임자인 김순인과는 어떤 사이였을까? 해방 직후에 만난 그들은 사랑을 했을까요? 아니면 오르그에서 만난 동지였을까요? 아버지는 부상당한 동지들을 남기고 급박하게 적전 후퇴를 할 적에 서로 쏘아주었다는 말을 한 적도 있었는데, 또는 환자트에서 살아날 가망이 없는 고통당하는 동지를 위해서도 아버지는 오랜 세월이 지난 뒤의 산행에서 그냥 피아를 구분할 수 없는 예전 싸움터의 흔적을 집어왔겠지요. 그러나 아버지의 추억이 그 탄피를 주워다 간직하게 만들었을 거예요. 추억의 내용이 뭔지 알 수 없는 일이죠. 나는 아버지가 간직했던 탄피와 책을 소중히 보관하고 있어요. 그런데 한 가지 생각나는 일이 있군요. 아버지는 알턴 무렵에 갑자기 감을 사오라고 하셨어요. 물론 감이 나오기는 이른 철이라 내가 물었지요. 홍시오 단감이요? 땡감을 찾아봐라. 그거 소금물에 담갔다 먹으면 더 맛이 좋단다. 아버지에게는 야채와 과일이 좋다고 해서 제철 과일은 물론 당질이 높은 파인애플이나 수입 열대 과일들도 어머니가 사들여 오고 있었던 거거든요. 나는 시장에 나가 아버지가 일러준 그런 땡감을 찾으려고 애를 썼지만 잘 포장된 단감만을 사가지고 돌아왔어요. 아버지, 요새는 땡감이 없대요. 카바이든가 뭔가로 아예 떫은 감을 연시로 만든다던데 뭐. 응, 그래야 상품이 되겠구나. 촌에는 있겠지. 요즘은 애들도 그런 건 안 먹을 거예요. 아버지는 단감을 손에 쥐었다 놓았다 하면서 들여다보았어요. 아버지, 감을 잡수시려는 게 아니라 감상하려고 그러시죠? 왜, 그러면 안 된다든? 가을이 보이잖니. 하고는 한참이나 감을 바라보다가 아버지는 내게 물었어요. 너 화가니까 내 재미있는 가을 얘기 들어볼래? 아버지는 해방 이후 일본에서 귀국하자마자 건준에 들었대요. 그리고 조공이 성립되면서 입당하게 되지요. 그때는 건준에 기웃거리기는 했어도 별로 할 일이 마땅치 않아 출판사 근처에서 번역 일을 하거나 공장의 야학 모임에서 강사 노릇을 했다지요. 국대한 반대 사건과 영남의 10월 투쟁 무렵부터 아버지의 활동이 치열해졌지요. 아버지는 그해 추석에 서울에서는 구하기가 점점 어려워진 쌀을 구하러 고향으로 내려갔어요. 이틀을 새고 올라오는데 마침 전평의 파업 뒤끝이라 밀린 승객들이 어찌나 많았는지 서로 타고 내리느라 객차의 유리창은 다 깨어지고 객차 안에 짐 싣는 선반 위에까지 사람이 가득 올라가 앉았더래요. 승강구에 가까스로 매달려 가다가 차츰 안으로 밀려서 화장실 안 통로에 주저앉게 되었대요. 그런데 바로 옆자리에 단발머리의 아가씨가 가방을 놓고 쪼그려 앉아 있더라지요. 아가씨는 학생이었고 아버지처럼 고향에 내려가서 양식을 구해 올라오는 중이었어요. 두 사람은 이야기는 별로 나누지 않았어도 지식인들은 느낌으로 알지요. 여학생은 이완합이 문고를 보고 앉아 있었지요. 열차가 개통된 지 이제 겨우 이틀이라 혼잡한 모양이요. 아버지는 육색을 내려놓고 여학생에게 깔고 앉도록 해 주었대요. 파업한 철도원들이 수천 명 잡혀갔답니다.
아버지는 여학생이 들고 있는 문고판을 넘겨다보며 말을 걸었지요. 그런데 뭘 읽고 있어? 여학생이 부끄러운 듯이 책을 뒤집어 표지를 보여주었대요. 엥겔스의 가족 사유재산과 국가의 기원이라는 책이었지요. 아버지는 금방 그네를 알아볼 수가 있었죠. 학생은 어디 소속이요? 민청입니다. 아, 그래요? 반갑소. 지금 대구 영남지방에서는 인민항쟁이 시작되고 있어요. 아마 전국으로 번져나갈 거요. 저희도 국대한 반대 투쟁 중입니다. 서울에서 시작되어 전국으로 퍼져나가고 있죠. 해방은 아직도 멀었소. 처음부터 다시 시작이요. 선생님은 학교에 계신가요? 아니요. 학교는 일본서 진작 때려치웠고 지금은 지방에서 일하고 있어요. 두 사람은 별로 말을 많이 나누지 않았어도 서로가 알았어요. 그들은 날이 새려면 아직도 한참이나 남은 새벽 3시에 서울역에 내렸어요. 전차가 유일한 교통수단이었는데 모두 끊긴 시간이었고, 당시의 시국은 서울과 전국이 비상경계 상태여서 날이 밝기 전까지는 귀가할 수가 없었대요. 서울역 대합실에는 신문지를 깔고 새벽잠을 자는 사람들로 발 디딜 틈도 없었다지요. 두 사람은 대합실 출입구에 기대 서서 날이 새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아주머니가 다가와서 물었죠. 하숙 가세요. 값도 눕고 여기서 가깝답니다. 학생, 어디 가서 쉬었다 가는 게 낫겠는데? 하면서 아버지가 여학생의 가방을 들고 일어서자 그네는 말없이 따라 나섰대요. 서울역 근처의 골목들을 요리조리 빠져나가 일본식 여인숙에 당도했는데 아주머니는 그들을 보통 사이로 보지 않았는지 물어볼 것도 없이 방에 안내를 해주더래요. 3조 다다미 빵이었는데 윗목에 이불이 개켜져 있었고 숯불 고다스도 들여주더랍니다. 둘은 그냥 불을 끼고 마주 앉아서 날 새기를 기다렸대요. 기다리는 시간이 지루하기도 했지만 무엇보다도 배가 고파서 못 견디겠더래요. 한창 시절에 저녁 먹고 나서 간식도 없이 날밤을 새우고 기차를 탔으니 더욱 시장했겠지요. 아버지는 육색에 손을 넣고 더듬거려서 고향에서 할머니가 싸준 떡을 내어 그네에게 내밀었어요. 이거 드시오. 배고플 텐데. 아이, 댁에 가지고 가시던 걸. 여기 주전자에 물도 있으니까 걸리지 않게 천천히 먹어요. 그래서 그들은 인절미를 3개씩 먹었답니다. 그러고 나서도 날이 새지를 않아서 한참이나 앉았다가 아버지는 다시 육색에서 감을 꺼내어 내밀었대요. 시골에서 따온 건데 맛이나 한번 보. 여학생은 못 이기는 듯이 봤더니 아주 조금씩만 베어 먹더랍니다. 아버지가 보기에 얌전을 떠는 건 이해를 하겠는데 감 하나를 들고 꼭 쥐가 쏠듯이 앞니로 조금씩 떼어 먹는 모양이 그리 좋지는 않았대요. 그래서 아버지는 속으로 생각하기를 아마 아껴 먹느라 저러는 모양이다 그랬대요. 어쩐지 안쓰러운 생각이 들어서 다시 육색에서 감 하나를 꺼내어 내밀었어요. 하나 더 들어보. 아버지의 권유에 여학생은 그냥 얌전히 받아서 가지고만 있더래요. 화롯가에 졸고 앉았다가 잠이 깨어보니 그네는 언제 갔는지 방에 아버지 혼자 남았고 날이 환하게 밝아 있었어요. 그네가 앉았던 맞은편 자리에는 쪽지가 한 장 남았더랍니다. 리본처럼 엮은 옛날식 쪽지 말이죠. 선생님, 곤하게 주무시는 것 같아 먼저 일어납니다. 뜻하시는 사업 잘 되기를 빌겠습니다.
어느 일터에서든 다시 만나 뵙게 되기를 바라면서 아버지가 집에 돌아와 감을 한 입 베어 물다가 너무도 떫어서 그만 몇 번 씹지도 못하고 뱉어버리고 말았답니다. 그때는 아직 새댁이던 엄마가 곁에서 아버지의 오만상을 찌푸린 몰골을 바라보다가 웃음을 떠뜨렸다지요. 땡감을 그렇게 마구 드시면 어떡해요? 소금물이나 쌀뜨물에 며칠 동안 담갔다가 먹어야지. 이게 뭐라고? 땡감? 이걸 한 20알 양지 바른 곳에 두면 홍시가 되고요. 소금물에 담그면 며칠 안 가서 먹을 수도 있고 그래요. 그제야 아버지는 기차에서 만난 여학생이 아주 조금씩 베어 먹던 이유를 알아차렸지요. 그네가 대단하지요. 글쎄 한 입도 못 넘길 그 떫은 감을 호의를 생각해서 참고 끝까지 다 먹으면서 아무런 표도 안 냈으니까. 아버지의 말이 사실인지는 모르지만 그네는 그리 예쁜 편은 아니었다죠. 못생겼다는 말은 안 했지만 참 대견한 사람이라고 표현했어요. 아버지는 이듬해 봄에 그네를 다시 만나게 됩니다. 해방 이후 가장 크게 좌우익이 격돌한 47년의 3.1절이었어요. 제주도에서는 4.3 항쟁의 시발이 되었고 전국적으로 파업과 항쟁과 사륙이 시작되었어요. 남산에서 3.1절 행사를 마친 민전, 전평, 민청 등의 좌파는 남대문 시장 초입 쪽으로 내려오고 서울운동장에서 행사를 마친 우파는 조선은행 앞으로 해서 경시청을 지나 남대문 쪽으로 행진해 오다가 양측이 남대문 앞 오거리에서 충돌을 하게 되었지요. 그날 아버지는 행진하는 군중에 섞이지 않고 보도를 따라서 함께 내려오고 있었는데 시위 군중의 중간쯤에 플랜카드를 들고 걸어가는 그네를 보았다고 합니다. 아버지는 얼른 차도 쪽으로 나아가서 빠른 걸음으로 그네와 나란히 걸었답니다. 오랜만이요. 나 알아보겠소? 아, 네, 선생님. 지난번에 땡감 먹인 걸 사과하오. 난 정말 몰랐어요. 그랬더니 그네는 입을 가리고 웃더랍니다. 바로 남대문이 바라보이는 시점에서 행렬이 멈추고 곧 우파의 공격이 시작되어 전열이 무너지기 시작했답니다. 총성도 들리기 시작했고요. 군중들은 사방으로 뻗은 길을 따라 뿔뿔이 흩어지고 부상자들이 피투성이가 되어 전차선 위로 쓰러지고요. 아버지는 그 순간에 여학생과 헤어졌답니다. 뒤에도 그네가 무사했을지 걱정이 되었대요. 내가 물었지요. 그게 아버지의 가을 이야기로군요. 다음에 그분을 만나셨어요? 같은 진영이었으니까 물론 만났지. 몇 번이나요? 그 동무는 죽었다. 그게 아버지의 대답이었고 더 이상은 말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아버지는 한 번 입을 다물면 아무리 물어도 같은 대답뿐이니까요. 어쩌면 저 책의 임자인 김수님이라니가 그네일지도 모르고 단피에 얽힌 기억은 그네의 기억일지도 모르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내 경험 수준에서의 이야기지요. 당신에게 하고픈 아버지에 관한 이야기는 이제 거의 다 해버린 것 같아요. 나는 아버지의 땡감을 부러진 가지와 시든 잎이 붙은 채로 몇 번이나 그려본 적도 있습니다.